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돈 다 뺏어가는 놈이야 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스위스에 왜 39%를 줬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인도에 대해서 또 50%를 맞췄잖아요. 한국의 지금 예외적인 모습이라는 건요, 공개적인 압박의 모습이 덜했다는 겁니다. 노벨상을 받으려는 트럼프의 욕구를 가장 잘 자극해줬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보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한국이 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외교를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운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이나 EU의 지도자를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굉장히 뭐 이민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싸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나는 강한 지도자란 걸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 또 만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만날 때 나는 우리 세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야 라는 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오랜 기간, 물론 뭐 아베 총리 때도 그랬긴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를 수탈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인터뷰를 보면 일본에 대해서는 스포일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냐 오냐 하다 보니까 아주 이제 아주 되바라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는 아유 우리 돈 다 뺏어가는 놈이야 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조금 다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트럼프 1기 시절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만날 때 극진한 환대를 했습니다. 블레어 하우스에 처음에 3일을 머물게 했거든요. 당시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과 미국이 아주 극한의 대결로 가는 상황에서 미국과 화해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고 갔기 때문에 가서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날 만찬을 합니다. 첫날 만찬을 하는데 만찬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만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데리고 자기 집을 구경시킵니다. 자기 사는 곳을. 백악관 3층에 트리니티 룸이나 뭐 이런 데를 가면서 아 여기서는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산 서명을 여기서 했고 링컨 대통령은 여기서 업무를 받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사진 한 장 찍으세요 라고 하고요. 너무 이제 사는 공간에 가니까 당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 멜라니아 여사가 잠깐만요. 그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안내하다가 잠깐만요. 나 여기 잠깐 우리 아들 좀 재우고 와야 되는데 잠깐 재우고 오겠다고 하고 갔다 오는 뭐 이런 장면까지 연출되고 그런 걸 이제 서로 브리핑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환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대가 뭐 이례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유럽이나 스위스나 뭐 EU나 우크라이나 대했던 것과 달리 한국에 있어서 좀 더 벽을 가지고 대해준 건 맞고요. 그거는 국내적인 상황도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모습을 특별히 보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운도 작용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즉흥성과 우연, 그 다음에 계획이 막 혼재돼 있고 그때그때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스위스의 관세도 뭐 관세인데 왜 39%를 줬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스위스의 언론에 보면 왜 39%를 줬는지 스위스 대통령도 궁금해하고 의원들도 궁금해하고 스위스로 이제 미국 의원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의원들도 오면 우리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유일한 근거는 그겁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해석은 우리가 390억 달러 흑자를 봐서 39% 때렸나? 라는 게 정말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매길 때 25%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서 25%를 때린다고 해서 50%를 맞췄잖아요. 스위스 39%도 뜬금이 없는데 결국 그 39라는 숫자는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것 때문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듯이 전략과 우연이 이제 섞여 들어가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뭐 늘 그렇듯이 즉흥적인 거는 뭐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늘 하는 말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목적지로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전 계획이 없고 목적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정하면 그게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섞여서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대외 전략이나 이런 거는 국내 정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지도자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할 때 그 나라와 어떤 협상이 엮인다든지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그것도 트럼프 1기 때 북한과의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에서 협상을 할 때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라고 불리던 코언 변호사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고 트럼프가 아주 코너에 몰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북한이랑 협상을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트럼프는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예 판이 그냥 완전히 깨져 버린 거라는 평가가 많죠.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 이슈가 어떻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굴욕적인 모습을 당하는 외국 정상들은 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근본적인 게 마가하고 미국의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을 강하게, 그런데 앞에서 나는 강한 지도자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치는 점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맹국들한테 악영향을 준다고 트럼프 1기 때부터 굉장히 그랬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영향 잠깐 주는데요. 대부분은 미국하고 잘 지내려고 다들 접습니다. 특히 캐나다 보십시오. 자기들 뭐 보복 관세 한다고 하다가 카니 총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때문에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캐나다 집권당을 때리고 캐나다가 51번째 주다 이러다 보니까 인기가 3등에 불과했던 집권당이 1등이 돼서 지금 카니 총리가 집권을 한 거잖아요. 진짜 운입니다. 그래서 막 싸울 것 같이 하더니 요새는 트럼프 아주 좋은 지도자라고 합니다. 왜냐? 디테일에 들어가서 지금 뭐 보복 관세를 매기느니 안 매기느니, 그리고 캐나다 25% 관세가 들어가느니 마느니 하지만 현실적으로 USMCA라고 하죠. 미국, 멕시코, 캐나다 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또 풀어줬더니 캐나다로부터 가는 수출되는 물건의 한 85% 정도가 이미 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15%가 문제인데 어찌됐든 그 정도는 버틸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보복하고 미국의 존엄을 지키겠다 이러던 사람도 트럼프 잘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보복 관세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안 할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국가가 실리를 향해서 움직이고요. 그 실리를 찾기 위해서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미국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건 트럼프도 너무나 잘 알고 미국의 지도층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진짜 짜증나는 경우가 뭐 집권당이나 어떤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많지만 결국은 그런 면에서 또 합의점을 찾아갈 때 트럼프가 아주 식민지를 수탈하는 듯한 그런 식의 협정을 또 체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듯이 또 그런 건 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보면서 또 문제가 생길 때는 또 그런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걸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지금 예외적인 모습이라는 건요, EU나 일본 이런 데서 나타났던 공개적인 압박의 모습이 이번엔 좀 덜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뭐 그전에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압박을 했지만 실제로 회담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EU나 일본이나 다른 데서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싶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트루스 소셜의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실제 회담에서는 그걸 풀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대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예외적이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이기에 굉장히 협상을 잘했고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첫 단계는 무난히 잘 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피스메이커라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또 만족을 표하면서요. 이게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욕망을 아주 잘 건드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게 뭐겠어요? 노벨 평화상 아니겠습니까? 그 노벨상을 받으려는 트럼프의 욕구를 가장 잘 자극해줬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발언 전문을 보면요, 우리가 보면 조금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나라고 싶은 게 이번에도 있습니다. 뭐 보면 내가 있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하고요. 내가 대통령 되고 벌써 7개의 전쟁이 멈췄어. 뭐 콩고하고 뭐 르완다도 멈췄고 어디도 멈췄고, 그 7개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7개에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 과장해서 주한미군이 28,500명 있는데 뭐 4만 명이 한국에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풀려서 말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자기가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얘기를 또 강조를 하고, 내가 이런 피스메이커라서 전쟁을 7개나 멈추게 했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 트럼프의 어떤 욕망과 욕구를 잘 다독여주고 건드려줘서 잘 넘어갔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란 건 우리가 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변덕은 있지만 결국 합의할 때는 온건한 방향으로 합의를 합니다. 보통의 미국 보수 대통령이 하는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는 점이 우리에게 그나마 이제 좀 안심을
주게 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위험이 생길 수 있죠. 이번에는 뭐 공동 선언도 없었고 팩트 시트도 없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모호한 말만 서로에 대해서 이제 칭찬만 남기고 온,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주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어떻게 색깔을 칠해 가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우리가 공동 선언도 없고 뭐도 없기 때문에 그 색깔을 칠해갈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 때 그 변덕에 따라서 지금까지 성과가 또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런 게 그냥 뭐 우리가 협상하고 냉정하게 다가가서 뭐 그래? 그럼 또 다시 이렇게 돌아서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넘어와서 갑론을박이 되고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 점이 또 우리가 혼란으로 올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은 미국에는 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혼란이 가는 건 아니고 한국에만 혼란이고, 그걸 또 이용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나 뭐 이런 데서 또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덕담을 한 걸 어떻게 이제 그 색깔을 조화롭게 칠해서 나가느냐라는 이제 또 오히려 더 큰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공무원들이나 이제 협상가들이 뛰어나게 좀 잘 만들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특유의 스타일이고 트럼프의 욕망이 그대로 투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벨 평화상이란 그 욕망을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데요. 존 볼턴, 그 트럼프 일기 시절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고요. 트럼프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볼턴도 트럼프를 싫어하죠. 그렇지만 둘이 누구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안보관에 대해서 볼턴이 잘 알 겁니다. 딱 볼턴이 그 얘기가 나오니까 딱 한마디 했잖아요. 노벨상 때문에 저런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과 있을 때 나눈 거 보면 내가 7개의 전쟁을 중단시켰다고, 인도, 파키스탄, 뭐 콩고, 르완다, 뭐 자기가 다 중단시켰다고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꼭 자기가 중단시키지 않은 것까지 자기가 중단시켰다고 말하고, 이런 건 다 노벨상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 있고, 내가 그만큼 자격이 됐다는 걸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주변이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이고, 미국의 고민도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걸 모두가 다 압니다. 우리가 완벽한 비핵화를 이루자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는 뭐 모두가 인정하는 바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포기한다고도 말 못하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조금 다르겠죠. 여기서 북한과의 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눌러놓고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는 선에만 눌려놔도 얘들이 우리를 때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이 미국을 거짓말로라도 하나 때렸다면 그냥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할 그 생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은 여기서 또 눌러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북한과의 딜을 위해서 어떤 걸 택할 거냐라는 게 또 한반도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미국과 북한이 어떤 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또 갈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까지 열어놓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생각을 최대한 또 관철시키려고 할 거고, 지금 현 여권의 생각대로 끌어가려고 할 텐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두고는 봐야 되겠죠. 그리고 김정은도 뭐 어떨지 모르지만 김정은도 어떤 기점에 도달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경제적으로 북한이 어떤가를 좀 봐야 되죠. 그 당시에 협상에 나왔을 때는요, 2016년부터 미국의 제재가 아주 강해지면서 북한 경제가 진짜 어려워질 상황이었거든요. 일기 시절에는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뭐 국가적 도둑질을 하고 있잖아요. 전 국가적으로 도둑질하는 나라가 있나요? 저는 그런 나라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암호화폐나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경제를 상당 부분 안정시킨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아마 김정은도 상당히 재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국제적 입지나 북한이 살아남는데 뭐가 더 도움이 되는지 아마 조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김정은 생각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연말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어떤 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통제력과 주도권을 갖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카드가 약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리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첫 단추는 상당히 잘 꿰었고요. 지금 뭐 우리가 공동선언이나 이런 게 없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열린 결말이 되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거는 앞으로 뭐 현명하게 채워가면 또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실리적인 측면에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서 보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한국이 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 경중은 끝났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미국의 보수 세력들을 달래줬고, 그리고 사실은 진보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국내적 논란이 덜한 거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 양쪽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시키고 모두를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거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겁니다. 협상을 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면서 일기 때나 최근 인도에나 중국에 했던 것 같이 다시 뭐 관세를 올린다거나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투자한다더니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하면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냉정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냉정함을 만들어주는 건 실리입니다. 그 실리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챙기는 모습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큰 정치적인 뭐 트러블 없이 지금 있었던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그 이익에 맞고 그리고 미국과 함께 간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은 협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 정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또 서로 좋은 얘기만 하면서 어떤 협상도 있고 합의도 있었습니다. 구두 합의가 있었으니까요. 뭐 합의는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배를 만들 거고 미국이 배를 만들 거고 잘 할 거다라고 하지만 결론은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배 만들 거야로 끝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결론입니다. 이게 모든 산업을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말하면 다 같은 결론이거든요. 반도체 말하다가 그럼 미국에서 또 만들 거야. 한국 제품 좋아? 근데 또 미국에서 만들 거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 일관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협상도 있었고 합의도 있었지만 양보는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모습을 어떻게 최대한 우리가 덜 양보하면서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 모양새를 어떻게 꾸밀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디테일을 챙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떤 큰 의제가 나오고 큰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 만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협상을 해가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또 잘 봐야 될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째 겪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숫자를 어떻게 부풀리면 되는지 다 계획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숫자를 이제 어떻게 부풀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하면 우리가 트럼프 이기 때 오히려 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